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또한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한반도를 긴장하게 했던 12월 3일 배상 계엄에 대한 후폭풍이 탄핵 정국으로 치달으면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미칠 파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축으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던 각오로 시작됐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탄핵 국면을 맞아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날로 치솟는 분양가와 얼어붙은 매수 심리로 짙은 관망세가 시장을 지배한 가운데 과연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추운 겨울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시국 속에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2025 부동산 대전망, 위기인가 기회인가? 자,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들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님, 이광수 대표님, 그리고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좀 다소 비장하면서도 심각한 오프닝으로 오늘 방송의 문을 좀 열어보았는데 정말 춥고 또 추운 시장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좀 탈출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추운 가운데에서도 좀 따끈따끈한 숨 쉴 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분께서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다양한 꿀팁과 조언들도 전해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4년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인만 소장님, 2024년에도 뭐 집값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데는 좀 실패를 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혼란스럽고 앞으로의 혼란이 좀 예상되는 상황인데 집값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2024년 시장을 좀 돌아보게 되면 저는 뭐 계절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1월, 2월은 굉장히 거래량도 줄어들었고요.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다가 올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7, 8월 너무 네, 더웠는데 너무 더워서 그런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절하고 비례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이 상승장이 아니라 상승장은 2021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네. 지금 조정장 터널을 구간을 등락을 거듭하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너무 7, 8월이 너무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많이 누적이 됐죠. 이 상태니까 9월 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시행을 합니다. 꺾였죠. 상승세가 꺾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11월부터 또 불확실성이 늘어났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고환율, 뭐 고금리, 강달러 여러 가지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안개가 좀 들어왔죠. 그런데 12월 되면서 또 정치적 불확실성, 계엄에 탄핵까지 되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되면서 투자 심리는 지금 뭐 꽁꽁 얼어붙었고요. 거래량은 아마 2024년 12월 거래량은 저는 2,000건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1,000건대 정도 머물면 2023년 1월 우리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 날 때 지금 그런 분위기로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런 변수들이 적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고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중심을 찾아야 하나 이제 2025년의 중심을 좀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꿀팁을 전해드릴 거고요. 소장님께서는 계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거래량도 좀 올라갔고 특히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2024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일단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고요. 맞아요. 그 변화의 원인은 수요의 진폭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구간이 가격이 상승한 구간이었고 그리고 20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가 위축되면서 다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인만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시장의 위축 요인 중에 대출 규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대출 규제라는 게 가장 핵심은 LTV와 DTI인데요. 네네. 이걸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거를 좀 저희가 좀 더 다른 원인을 살펴봐야 될 게 저는 역설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2024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그 오른 이유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이 너무 많이 돼서
가격이 올랐는데 그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즉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다시 시장이 그래서 하락 국면이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은 상승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락 국면에서 일시적인 변화가 있었고, 쉽게 말해서 지금은 다시 그런 국면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앞으로 2025년도에 다시 하락하면 많은 분들이 뭐 가격 하락이다, 추락이다 이런 말씀 하실 텐데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원래대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면 그래도 어떻게 좀 탈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2024년 부동산 어떠셨어요? 일단 소장님하고 우리 위원님이 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했고, 제가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저거죠. 네. 우리가 신생아론이 29조 6천억이 나왔는데 9월 달까지 소진된 게 7조예요. 그러면 나머지 22조가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가 소리 없이 최초 대출의 금리를 갖다가 보도에서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1%야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하반기에 신생아론이 잘 소진이 안 되고 가격이 잘 못 받쳐주니까 이제 생애 최초를 갖다 1%로 낮춘 거를 하는데, 이것이 소리 소문 없이 좀 퍼졌습니다. 퍼져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갈아타기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요번에 특징이 이제 말씀 주셨지만 갈아타기 하신 분들이 많아요. 거래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를 들어 2018년도에 만약에 19년도에 분양받으신 분들 보면 수도권에 그러면 한 5, 6, 7억대 받았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한 10억 다 넘거든요. 신규 아파트들은.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작년에는 많이 안 올라왔잖아요. 올해는 조금 올라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적은 게 나왔는데 이게 또 대환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무조건 갈아타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이분들이 서울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마영성이 그때 얼마였냐면 10억, 11억 가다 갑자기 12, 13, 14씩 막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0억 된 분들이 차익이 났으니까 실현하면서 몇 억 더 추가하면 넘어옵니다. 그죠? 날아가죠.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분양받은 분들이잖아요. 뭐 마용성하고 이제 강북구 이런 데서 그분들은 또 분양가가 8, 9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3, 14, 15억 되니까 네. 그러면 강남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올 4, 5, 6, 7, 8월 광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각 부동산 카페에서 또 이걸 권유하고 부추기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수요가 일단 소진됐고 할 사람 다 하고 실수요자들이 붙은 가격대는 다 10억 이하가 또 많아요. 네. 갈아타기는 10억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양극화됐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부담하기 어려운 가격대인 거고 갈아타기 할 어떤 차익 실현한 분들은 넘어온 건데 그게 이제 잠깐 이끌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다 소진된 거예요. 네. 소진되니까 수요가 이제 없겠죠. 없죠. 받쳐줄 사람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아니나 다를까 9월부터 꺾기 시작하죠. 꺾기 시작했는데 게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말에 갑자기 이제 대출 센 것도 아니에요. 전세 대출 조금 뭐 이렇게 후순위 담보하고 뭐 이런 거 살짝 됐는데 반공제 이 정도 됐는데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 펀더멘탈이 강하고 상승 여력이 있다라면 그런 자그마한데 충격을 안 받거든요. 쭉 가요. 근데 딱 하니까 수요자들이나 매도자들 입장에서 좀 움찔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계속 될 텐데 뭐 내년에도 똑같이 정책 자금 또 나오잖아요. 또 한 번 펌핑하고 또 내려가.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구나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트럼프가 되셨으니 경제가 조금 다우닝 되면 진짜 이제 실체가 나오겠죠.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작이 내년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오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내년에 만약에 올해 같이 좀 이렇게 좀 올라오는 힘이 약하잖아요. 네. 그럼 진짜 수요들은 유효 수요가 다 고갈된 상태라고 다 알게 됩니다.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의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 속에 일시적인 상승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과 우리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금리로 인해서 앞으로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거고 여기에 또 규제는 어떻게 나올 거고 많이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네. 뭐 일단 한국은행이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 내릴 줄 알았는데 깜짝 내렸는데 네. 시장의 효과는 크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2번 인하를 했는데 실제로 대출 금리는 눈에 띄게 뭐 살짝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저금리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알겠어. 2번 인하했네 정도 체크하는 수준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2025년에 금리가 몇 번 내려갈 것인가를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금리가 여러 번 또 비컷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금리 인하가 골드만삭스는 뭐 2.25% 정도 뭐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뭐 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준금리가 두세 차례 내려간다면 뭐 대출금리도 좀 뭐 0.5% 정도는 인하 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긍정의 요인은 되는데 적어도 전제 조건은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불확실성은 제거가 돼야 사실 안개가 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하다가 잠시 좀 멈추고 일단 안개가 그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금리가 두세 차례 정도 인하가 된다면 또 2026년, 2027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 전국이 저는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인기 지역이나 인기 단지, 우리가 핵심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들은 하반기 저는 반등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재로 확실하게 작용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과연 2025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고요. 네. 금리가 인하돼서 수요가 증가해야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금리가 인하돼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사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수요의 증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금리 인하의 이유가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나 경기 위축이 아니어야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돼서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구조조정하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막 불안한데 아유 금리 날았으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맞아요. 돈이 없는데. 예, 지금 시장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 100만 명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가게 장사는 안 되는데 집을 산다. 예, 대출 금리 낮아졌다고 빨리 가서 집 사야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되고 두 네. 번째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 폭이 커야 돼요. 금리 인하의 폭. 그렇죠. 그래야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향후에 대한민국의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될 수 있느냐, 그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2023년 12월 말에 네.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요, 나스닥과 다우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요. 금리가 인하되는데 주가가 왜 빠집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폭이 크지 않고 향후로 크게 인하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산 시장에서 반영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폭과 정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내년 2025년에도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이끌어줄 지금 요인은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문도 교수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기억할 게 금리 인하할 때 한은 총재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워딩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 기억에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금리를 인하한다. 그리고 뒤에 두 말이 뭐냐면 그러나 환율 모니터링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가계부채에도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기재부 처음 방문했잖아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때 이제 모종의 이제 얘기를 기재부랑 타결을 진 것 같아요. 왜 경제가 안 좋고 자영업자 연체율하고 10월 말 연체율 기준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자영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들하고 중소기업들이.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금리 인하할 때 1.75로 낮춘다고 막 떳떳하게 얘기를 했어요. 1.75로 낮추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리를. 진짜 저금리죠. 그런데 두 번째 금리 인하할 때 그걸 다시 낮춥니다. 1.7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네. 그럼 아시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는 보고서 나오겠지만 이미 상반기 보건소에 우리나라 지금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점점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그게 이제 가계부채로 인한 부동산에 몰빵하다 보니까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줄고 이게 막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속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오늘 대출금리, 전세대출금리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는지 거의 뭐 모르실 거예요. 4.1에서 5%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금리 인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은행에서 지금 금리 다시 푼다고 그러잖아요. 대출. 근데 심사는 강화될 겁니다. 대출 태도라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 중에 환율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환율이 1,450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건 위험 상태예요. 여러분 레고랜드 사태 때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였어요? 우리가 이제 이 충격을 자꾸 받으면 이 둔해지는데 그때 난리가 난 게 1,440원이에요. 1,440원이었어요. 네, 지금 1,450원인데 난리가 안 네. 나잖아요. 왜? 이미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병든 거를 그냥 다 그런 인정하는 겪어봤기 거예요. 때문에. 예, 인정하는 거예요. 그 금융당국이 지금 24시간 비상경제대책 하고 있거든요. 계속 네. 풀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을 볼 때 금리 인하가 누굴 위해서 한 건지 보셔야 돼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안 좋아서 내린 거지 부동산 가격 뭐 투자라고 올린 게 아니거든요. 결정적으로 MB 때 노무현 정부 때 5%이던 금리가 2.5% 내려왔어요. 반토막 났어요. 네. MB 때 어땠어요? 3년 동안 4년 동안 부동산 시장 기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금리 인하가 경제가 돌고 그러니까 모든 경제학에서 기본은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만 보면 맞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경제학의 기본은 if예요, 가정법.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수요 공급 이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한계 효용, 이론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움직이면 이건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주택을 사거나 주식시장에 오를 여력이 많은데 지금 왜 그러죠? 옆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답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암만 금리가 인하돼도 지금에 있는 가격들이 버티지 못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갖고 있는 분들은 대출 이자가 계속 낼 것이고 부담 느끼면 매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공급이 많아지는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수요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공급이 많아지는 경제 상황이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하고는 다르다라고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는 말씀들을 네, 해주시는데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비를 탄탄하게 하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2024년 부동산 시장의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하면 양극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돋보였던 핵심지 그리고 신축에 대한 선호 영상 등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현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땠는지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이광수 대표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핵심지나 신축 뭐 선호 현상 혹은 양극화라는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지속되어 왔던 거거든요. 뭐 10년 전에는 신축을 안 좋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20년 전에 핵심지가 별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유독 이제 2024년도에 그런 일종의 차이가 좀 벌어진 그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2024년도에 시장을 움직인 수요가 실수요자들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더욱더 핵심지와 신축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죠. 네. 올해 내 거니까요. 그렇죠. 내가 네, 거주해야 살 되니까. 것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빚을 일으켜서 그런 선호 지역이라든지 신축을 사기 시작했고 네. 그런 수요를 반영한 게 시장에 나타났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실수요는 제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죠. 1000명의 실수요자가 있으면 무리해서 700명이 사면 이제 3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네. 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이렇게 핵심지와 신축의 그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가 수요도 증가했지만 공급도 줄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급은 뭐냐면 매도 물량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지역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판 거죠. 또 하나 신축은 팔 수가 없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요는 증가하는데 파는 매물은 없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2025년부터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네. 양극화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올랐던 지역의 하락폭이 커지게 되는 그래요? 네, 그런 현상을 이게 전 안 전망하고 올랐던 곳이 있고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세요? 부동산 마피아라고 요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부동산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입니다. 아, 그 마이너스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 덕분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조사를 네.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2년 전에 광명 막 바람이 불었죠. 열풍이 불었습니다. 신축에 대해서 경쟁률이 막 100대 1 뭐 이랬고요. 네. 근데 거기 광명이 지금 다 마피가 50%입니다. 올해 입주하는 12월 달에 입주하는 데가 네. 트리지아부터 해가지고 매물은 막 500개, 1000개씩 나와 있어요. 이게 심각한 현상인데 보도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게 서울에 기억하시겠지만 동작구에 그 왜 땡땡 클레 뭐 땡땡 있잖아요. 그것도 100대 1인가 뭐 37대 1인가로 기억하는데 5월에 입주했거든요. 네. 네, 그게 분양가가 13억 2천에서 9천까지예요. 근데 이번에 13억 1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미아동에 또 하나 땡땡땡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긴 지금 마이너스 P 7천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제가 예전에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정부가 그때 이사 대책이에요. 이사 대책 쓰고 나서 분양 투자 붐을 일으켰어요. 왜 건설사를 분양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 들어갔습니다. 계약금만 들어가고 중도금 이자, 무이자 대출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입주할 때 팔 생각으로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10년 전과 다르게 2030, 40 세대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다 물렸습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에 제가 볼 땐. 이거 내년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마이너스 P 아파트들이 우두둑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근데 정부가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애를 쓰는데 그 아파트를 살 추가 수요가 받쳐줄 때 시나리오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분명히 금리 낮춰가지고 그걸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할 텐데 대출의 금액이 보통 9억 이하잖아요. 네. 아마 10억, 11억으로 올리는 또 디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한도를.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제가 지금 예측하는 거는 현재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들하고 이 부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신축 선호 현상 이게 이제 바람 꺼질 수도 있습니다. 강남 사고나 마용성 핵심 빼고는 나머지 지역은 지금 제가 볼 때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것들에 대한 분양 청약 경쟁률하고 미분양 사항이 보도가 안 나온 지 한 7, 8개월 됐어요. 그렇죠? 보신 적 없을 겁니다. 거의 60%, 70% 미분양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리서치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지금. 트럼프발 악재부터, 계엄 악재부터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어떤 지표들 중에 좋은 건 딱 하나 있죠. 금리 인하한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만만해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핵심 지시는 신축 선호 현상이 좋으면 경매 물건이 왜 나옵니까? 그쪽에. 그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시장이 지금 많이 엉켜 있습니다. 무조건 상승한다고 외치는 전문가들 얘기만 들으시다가는 네. 정말 낭패에 빠질 수도 있는 시장 상황이 내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인만 소장님께서 그래도 조금 희망을 주실 수 없을까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데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물론 뭐 핵심지 선호사상 양극화 현상은 이제 뭐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 불확실성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제 고속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양극화 문제, 서울과 지방, 서울 내에서 양극화, 서울 수도권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 같고요. 또 최근의 현상이 제가 앞서서도 이제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죠. 지금이 상승장은 아니다. 조정의 터널을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조정의 터널의 구간이 이게 하락으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보진 않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사실 네. 2021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버블이 좀 있었거든요.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 하락이 되면서 어느 정도 버블이 제거되는 방법. 2021년에 10억 원이 지금 명목 가치는 지금 또 10억이어도 전 실질 가치는 이미 좀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또 1차 하락 한번 충격이 있었고요. 지금 또 조정의 구간이 되고 있는데 물론 2025년에 1분기 상황에 따라서 또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나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핵심 지역 선호 사상들은 저는 내년 2025년이죠. 2025년에도 이제 더 강화되는데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고 불안하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올라가는 상승장 같으면 어디 투자할까요? 내 돈에 맞춰서 굳이 핵심 지역에 안 가도 올라가니까 다 같이 올라가니까. 수도권도 투자하고 네. 지방도 투자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핵심 지역 위주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는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자산가들이나 좀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뭐 정치적 불확실성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아, 뭐 지나가겠지. 뭐 이게 뭐 어때?라는 분위기. 오히려 또 투자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은행 PB 만나보니까 문의가 또 더 늘어났다라는. 이게 또 저는 양극화의 한 단면일 것 같습니다. 자금이 네. 부족하고 우리 중산층 계층들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 자산가들은 이거 기회인가? 차라리 내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나라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 교수님께서 이제 우두둑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가만은 아닌데. 만약에 그 정도 하락을 하려면 저는 네. 2차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하락이 되려면 아마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상반기 정도는 저는 제거되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반기까지 전이가 되면서 계속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저는 2차 하락, 우두둑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저는 내 집 마련하기에는 오히려 기회 아닌가 싶습니다. 올라갈 때 집주인이 올라가는 호가를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조정의 구간. 우리가 집을 한번 사면 7년 정도 보유하거든요. 평균. 네. 실수요자들은 10년까지도 보유하는데 2025년 상황이 잠시 조정이 된다고 해서 지나치게 위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한 채 더 사야지가 아니라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키워드를 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좀 어지러운 정국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024년에도 4월 총선부터 시작해서 11월에 미국 대선으로 트럼프가 2기 7개월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탄핵 정국까지 맞이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겹치고 있고 특히나 이내 탄핵까지 겹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엎친 데 덮쳐서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시장에서 기회라는 건 네. 그러니까 조건식이지 어떤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탄핵 정국이라든지 정치적 불안정성, 그다음에 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장에 적용이 돼서 가격이 하락해야 기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네. 뭐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그냥 가격이 더 오른다거나 이러면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마?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이 그래서 필요하냐면,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왜냐하면 그거의 반응보다도요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응과 대응의 차이는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미리 예측하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2024년도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금리가 인하된다니까 인하되기도 전에 미리 대출 받아서 집을 맞아요, 사요. 맞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반응이죠. 대응하면 사실은 시장을 차분히 보고 가격의 변화 원인을 잘 찾아서 내 집 마련 계획이라든지 그 변화를 기회로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나 불확실성을 반응하지 마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전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이거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처럼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빠지고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빠지고 사실 길게 보면 그런 현상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흐름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사이클 상에서 이런 어떤 불안 요인이나 불확실성 요인이 어떻게 가격에 그러니까 반영되고 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님도 계속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시장이 안 좋다, 뭐 가격이 하락하다 이런 얘기하면 네.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시장에서의 가장 큰 희망은 변화될 때예요. 계속 오르면 거기에 무슨 희망이 그 있습니까? 변화의 방향이 좀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희망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좀 경계할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다, 나쁘다. 누구 기준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나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게 좋은 시장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시장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쵸? 우리나라 50%가 무주택자고 맞아요. 50%가 전월세를 살고 있고 내 집 마련이 꿈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모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가격이 오르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반영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내린 거 그리고 네. 어떻게 변화될 건가가 중요한 거지 좋다 나쁘다 희망이 있다 뭐 불안하다 이런 거가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불안해지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중립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그래서 불안보다도 대응을 네. 하셨으면 좋겠다. 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지금 다시 좀 짚어주신 것 네.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굉장히 크게 좀 귀감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큰 그림으로 좀 긴 호흡이 진행이 되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확인 후에 접근을 하는 것도 너무 늦지 않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영향 어떨까요? 저는 불확실성은 결국 제거가 된다고 봅니다. 제거가 우리 된다. 안개가 있으면 안개가 뭐 1년 365일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해도 생겼으면 뜨겠죠. 지나가는 거고 이것 네. 또한 지나가는 건데 이제 불확실성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제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국내 정치인데 트럼프를 보면 이제 뭐 고금리 강달러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 부과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세금 인하인데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의 최대 60%, 우방국도 봐주지 않겠다. 20%뭐 최대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부과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미국의 소비 시장이나 지금 국민들 경제가 좋냐라고 하면 이번에 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었을까요? 결국에는 물가 못 잡았기 때문에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미국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를 잘하는 사업가 출신이 이제 한 번 했잖아요. 이제 네. 이번이 마지막 임기 4년인데 중간 선거가 이제 2년 후에 있는데 이거 경제 잘못 건드리면 트럼프도 2년 후에 식물 대통령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도 결국 네. 제거되겠죠. 이게 뭐 저는 상반기에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도 보면 한 4개월 정도 거래량이 뚝 떨어졌는데 실제로 집값은 크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하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는데 지금 또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저는 이거 불확실성은 결국 제거되리라고 보는데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제 이게 좀 길어졌을 때 길어지면 2차 하락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공포감을 가지고 지나치게 뭐 아우 큰일 났어 나 빨리 금매로 팔아야겠어 막 이런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조금 관망세가 짙어지고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 그때 이제 또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2016년 보면 제거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갔는데 네네.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상승 구간 내에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네. 급등을 한 거고요. 지금 또 제가 앞서서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반등이 급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내려왔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급등 가능성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한문도 교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노벨상을 받으신 로버트 루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네. 합리적 기대가설이라는 이론을 펼쳤는데요. 정부의 정책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시장 주체들이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아까 거래량 말씀하셨는데 거래량이 지금 정부의 그 어마어마한 정책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네. 예전에 영끌 시절만도 못합니다. 반토막 수준이에요. 올라간 것이. 도리어 이제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1000, 2000대로 지금 서울도 바라보고 있고 전국이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아쉽게 그 대한민국의 그 라스베가스나 벨웨어라고 미국의 최고급 아파트들하고 주택들이 있는 곳이 보도에 나오는 비율을 따지면 한두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강남 3구가 어떻게 나오죠? 거의 뭐 매일 보이죠? 네.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 보도의 어떤 그 사주들이, 언론사들이, 건설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영향도 좀 크고 주간 통계를 내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 국민은 아니고 일부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진 부동산에 투자한 분들이 거의 뭐라 그럴까요? 멘탈이 다 그쪽에 그냥 올인돼 있어요. 전부. 이분들이 이제 아까 소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안개가 언젠가 거친다고요. 네. 그럼 이 상승론에 대한 기대감, 탐욕은 언젠가 거치겠죠. 또 거꾸로 우리 튤립법을 깨지듯이 다들 한 곳만 쳐다보고 있다 돌아보니까 아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솔직히 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보고서가. 그럼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승론자분들이 얘기하시는 M2 대비 주택 가격 상승이 있잖아요. 그 비율을 그거 맞죠? 당연히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 M2가 100원밖에 없으면 하나당 50원이잖아요. 50원인데 만약에 돈이 200원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원이 되겠죠. 네. 두 배로. 네. 그럼 비율 맞춰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도 M2 대비 부동산 가격이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건 뭐 당연한 기본 원칙이고, 그러면 비율대로 왔는지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해본 결과 뭐 좀 오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주택 가격이 M2 대비 2000년부터 2024년, 2022년에 제가 끊어봤어요. 22년 동안 M2가 늘어난 양과 주택 가격에 늘어난 가격의 비율을 따져보니까요. 34에서 한 7%가 업이 돼 있습니다. 버블이 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결국은 균형에 맞춰가거든요. 이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들어가시면 다 있거든요. 해보시면 주택 가격이 600%가 올랐는데 M2는 40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조정 필요하잖아요. 이 과도한 어떤 가계부채가 여기서 발생을 해서 경제를 지금 다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안개가 이제 거치는 게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과도하게 올랐던 주택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일본시로 찾아갈 날이 저는 5년 안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네.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저성장 국면이고 인구 감소하고 결혼쌍이 저희 때 45만 쌍이었는데 지금 20만 쌍이 안 돼요. 그럼요. 딱 30년 만에. 네. 그러면 30년 뒤에 10만 쌍으로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빠르게. 2034년에 12만 쌍입니다. 네. 그러면 급격하게 이 유효 수요가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 물론 핵심적은 좀 경쟁력이 있어서 버티겠지만 수요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의 주택 가격은 이제 조정을 세게 올 수 있는 기간이 5년 안에 분명히 신호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것이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네. 내년에는 정책장으로 받칠 것이고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만약에 못 받쳐주면 또 자영업자나 PF 부분에서 리스크가 터지거나 이런 게 연속성으로 이어진다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고, 중요한 건 그 안 좋은 상황도 결국 언젠가 거치겠죠. 여기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 상황이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안 좋은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경제는 어떤 균형을 찾아가니까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15년, 20년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폴 보커가 미국에서 금리를 심하게 올려가지고 경제가 죽었을 때 딱 3년 고통스럽거든요. 네. 1982년부터 2000년까지 18년 동안 좋았어요, 미국 경제가. 왜? 거품이 제거되고 버블이 제거되니까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한국 경제에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다가 여러 가지 요인들, 외부 요인들, 내부 요인들 다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 관리 좀 줄이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고, 레버리지 많으시면. 네. 그리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에 자식분들이 좀 두 분이다 이러면은 충분히 관망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3기 신도시 공급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 왜? 이럴 때 건설회사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아마 내년에 생각보다 많은 공공택지 공급이 일어날 겁니다. 분양가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시장은 하향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예전처럼 네. 투자 심리를 극대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 고민하시다가 병 생기시면은 네.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가장 그거는. 중요합니다. 네, 그거 좀 네.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거의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네. 여러분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탄핵을 맞으면서 좀 멈추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런 대선과 그리고 조기 대선이 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좀 예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이제 제동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제초안이라든지 세금은 국회 문턱에 막혀서 제대로 하지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토지거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권한이니까 또 크게 영향은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이죠. 공급과 규제 정책 두 개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공급 정책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3기 신도시 하나 있고요.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 두 번째가 있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또 물론 서울 재건축도 포함됩니다.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공급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데 공통점이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차기 정부 누가 되더라도,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급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공급은 서울 멈출 수도권. 수 없다. 공급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3기 신도시 이미 토지 보상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대로 네.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린벨트, 혹시라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굳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던 그린벨트를 내가 또 풀어야 돼? 기님만표 그린벨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지정된 서리풀을 포함한 그린벨트들이 그 지작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좀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을 내버려 두고 다른 땅을 굳이 개발할 필요가 국토부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린벨트도 추진된다고 보고요. 네. 1기 신도시가 한 3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굳이 안 해서 제 표를 굳이 잃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급도 해야 되고 또 지지표를 생각한다면 1기 신도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왜 선도지구 왜 이렇게 작게 했어? 더 많이 해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야, 민간에 맡기면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으니 공공 주도로 속도를 올리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정책은 오히려 더 강력하고 더 빠르게 차기 정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규제죠. 규제는 이제 대출 규제가 있고 세금 규제가 있는데,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올 7월에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걸 발표를 했는데, 살짝 뉘앙스가 달라졌는 게 요즘 집값이 주춤하잖아요. 네. 좀 빠졌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빠지고, 빠지다 보니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 정책 자금 대출 좀 묶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약간 뉘앙스가 살짝
무서운 표정을 짓다가 살짝 입꼬리가 좀 올라간 약간 완화된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들도 마찬가지죠. 2024년에 대출 안 해줘. 10월부터 거의 뭐 대출 문턱을 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새해부터는 2025년부터는 대출 문턱을 좀 내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대출은 우리 필요한 분들 네.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받기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집값이 폭등한다 그러면 다시 또 묶을 것이고요.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면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늦출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우리가 두세 차례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출 규제를 완전히 풀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계부채도 관리를 해야 되고 주택시장 자극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대출 규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세금 정책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네. 뭐 야당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되면 공시가격 현실화 다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유세 부담은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자산가들이 제가 앞서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걱정하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올라가면 피곤한데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런 보유세 부담은 저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이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시장을 전망할 때 정책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분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당, 야당이 정책을 달리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이 똑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가격이 오르면 규제하고요. 규제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부양하는 방향성은 똑같다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가격이 오르라서 마치 규제를 엄청나게 한 것처럼 그리고 그런 당인 것처럼 그런 정치 세력인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그리고 진짜 많이 나왔던 정권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건 가격이 오르니까요. 오르니까.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대로 막 대출 규제 풀어주고 경기 부양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막 세상 달라질 거야. 아니요. 조건이 필요한 거죠. 뭐냐면 이렇게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된다면 규제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정책을 유연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가격이 하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처럼 높은 가격과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 속에서 나올 정책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누가 집권을 하든 어떤 네. 정책이 나올 수 있냐면 가계부채가 당연히 규제할 겁니다. 그걸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그냥 같이 망하자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전망할 때는 교집합을 더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양극단을 고민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 교집합은 결국엔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교집합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가격이 빠지니까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네. 뭐 다주택자 양도세를 계속 중과하는 걸 연기해 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 이런 것들도 사실 세금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래서 지금처럼 가격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일종의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양극화가 커진 상황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정책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되면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뭐 국민의힘이 되면 어떻게 돼가 아니고요. 경제 정책이라는 건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들어오고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경제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국의 정책을 보면 과거하고 똑같은 게 나와요. 반복되는 네. 거죠. 그러다가 가격이 오르면 예전에 규제했던 게 또 도입되고 가격이 빠지면 똑같은 게 또 도입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오히려 그렇게 정치 세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장이 2025년에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정책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시장을 조금 더 덜 불안하게 할 수 있을까? 정책의 방향성에 일단 대해서 두 소장님하고 위원님이 뭐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결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도리어 이제 좀 조절해야 될 텐데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설사 자체의 유동성 어떤 유지가 좀 힘들어지니까 현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올해죠. 올해 가을에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공공택지 공급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 내년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1만 원 던졌어요. 근데 한 5만 원에서 6만 원 던지면 건설회사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좀 확대될 것 같아요. 근데 정권이 어디가 되든 상관없이 말씀대로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공급 물량이 지금 적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신호를 줄 것 같고 그린벨트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공급하려면. 근데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결정적인 건 이제 스트레스 DSR이 이제 12월에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그 금리가 만약에 2%라 가정하면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 공급 정책하고 거래 정책하고 대출 세제인데 이미 다른 건 저 정리가 됐고 대출만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다른 정책이 어떻게 쓸 게 없어요. 근데 대출 정책은 기재부하고 금융위 이 친구들이 좀 딜을 하는데 거기에 뭐 아시는 부동산 아까 말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아니라 마피아 카르텔이 좀 존재합니다. 건설사를 받쳐주기 위해서 약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좀 움직이긴 하는데 내년은 좀 여론이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으면은 금융위원회 이쪽에서 대출을 확대하는 걸 하다가 집값이 좀 움직이면 줄일 텐데 불행히도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또 대출을 좀 풀어주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대출을 풀어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걸 좀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뭘까요? 공급을 막 하려다가도 줄여야 되고 뭐 이런 조절들을 막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책의 변동성이 많은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경제 여건이랑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1기 신도시 말고 3기 신도시의 공급이 좀 많아질 거예요. 네. 분양가가 적정하다라면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이분들은 요번에 기회에 조금 내 집 마련에 좀 하기 좋은 타임에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금리도 낮춰주고 그래야 수요가 되고 거래가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내년 시장, 2025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좀 짜주실 수 시나리오는 있어요? 딱 정해졌죠. 좀 어렵겠지만 경매 공부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경매를 좀 모르시면 네. 지역에 이제 경매를 제도상 경매 매수인 대리 제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시험 보셔가지고 시험 붙는 건데 그분들은 믿을만해요. 한 지역에서 뭐 한 10년, 20년 하신 분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이제 경매 좀 많이 나올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 내 집 마련하는데 큰 무리 없습니다. 그것도 하시거나 2번은 이제 이 3기 신도시 물량이 네. 의외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물량이 그래요? 조금만 나오면. 왜냐하면 네. 3기 신도시 실체를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근데 저는 3기 신도시 좀 유심히 관심 있게 보는데요. 뭐 서울 저리 갈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엔 잘 몰랐지만 신혼부부 대출금리 낮게 해주고 3기 신도시 공급이 또 잘 돼야 건설사도 또 일거리도 생기고 이게 삼박자가 맞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입장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가성비를 따지고 내가 과연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있는가를 볼 때 그래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는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고 기존 주택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 서울에 많아요. 지방도 네. 마찬가지죠. 그 지역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가격 조정이 좀 세게 올 겁니다. 내년에 동대문 같은 것도 한 상반기에만 6천, 8천 들어오거든요. 그거 벌써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이너스 P 분위기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좀 보시면서 관심 가지시면 신축 아파트인데도 네. 마이너스 P가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 좀 활용하시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우리가 분명히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또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구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다리심이 또 필요하다라는 점, 정말 정확한 타이밍을 잘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조언을 함께 해드렸고요. 우리 소장님과 대표님께도 2025년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먼저 할까요? 일단 2025년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유는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강력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데 가격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세우시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언제 집을 사냐면요. 가격이 꼭 오를 때만 사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집값의 변동과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가격이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9,000건이 넘어서거든요. 물론 인과관계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만 볼 때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안 사고 집값이 오를 때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걸 기대합니다. 반면에 집값이 오르면 더 떨어질 걸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때 행동으로 이어지고 기대를 하게 되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반대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행동하면요. 항상 잘못된 결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때 다시 회복을 기대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미래의 상황을 미래의 일들 불안이 아니라 기대로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상세한 계획. 그래야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 맞이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집값 떨어지면 그래 우리도 집 사볼까? 그럼 막상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우리 내 집 마련 이제 할까? 그러면 어떤 말씀 하시냐면 지금 인구 감소하고 출산율 0.7명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무슨 집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떨어졌는데 집을 안 산다니까요.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내 집 마련은 어디에다 해야겠다. 네. 어떻게 내가 작은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을 뭐랄까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너무나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자녀들이 네. 놀러 갈 계획이 있을 때는 빨리 잘 일어나는데 공부할 계획이 있을 때는 더 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단 2025년 부동산 시장 상저하중 또는 하고 정도로 보는데 물론 폭등은 아니고요. 그러면 상저일 때 저는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입니다. 집이 필요한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아요. 막상 집값 떨어지게 되면 공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들 그냥 뒤로 물러서 버리는데 평정심 찾는 게 가장 그렇죠. 어려워서요. 용기를 좀 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전제 조건이 일단 자금력이 돼야 되고요. 돈이 부족하신 분들 무리하게 연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금력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필요한 분들. 난 내 집 마련해야 돼서라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 세 번째는 또 변동폭이 있어요.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3년 정도는 대출이자를 내 계획보다 2배 정도 더 낼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네. 내 집 마련해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는 한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경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청약도 공공택지들, 분상제가 적용이 되는 공공택지들 보셔야 되고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이 되는 금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뭐 다주택자들이거나 있는데 더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금항동하지 마시고 확실히 집값이 조정됐을 때 용기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과 함께 2024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고 2025년에 대해서 전망하고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2025년도 경제도 부동산 시장도 갑자기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나를 위한 기회는 모두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세 분께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다양한 꿀팁과 조언들 전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너무 춥지 않은 시장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25 부동산 대전망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5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잘 풀리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